네, 안녕하십니까.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게 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배근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양법에서 수역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 1982년에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 제55조에 그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항에 따르면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은 영해 기준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200해리까지는 연안국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다른 국가하고 마주보는 국가나 인접국하고 그 배타적 경제수역의 폭이 중복될 때는, 중첩될 때는 교섭 같은 것을 해서 그 경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양은 영해, 공해 이렇게 두 가지 수역으로만 구분되다가 배타적 경제수역, 접속수역 제도가 들어오면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이렇게 네 개의 서로 법적 지위가 다른 수역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해 기준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연안국이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였다고 하면 영해의 폭 그리고 영해의 폭이 12해리로 설정하였다고 하면 200해리 중에서 12해리를 빼고 188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중복되게 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어떻게 해서 국제법상 제도로 성립되게 되었는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국제법상의 그 해양 수역이라는 것은 영해와 공해로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해의 법질서와 관련이 있는 연안국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접속수역이 설정되었고, 그 밖에 이제 그 다음에 점점 연안국이 공해 쪽으로 국가관할권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잘 아시는 트루만 선언이라는 게 나와서 예전에는 공해로 인정되었던 대륙붕, 그 다음에 여전히 공해이지만 공해의 자원에 관해서는 연안국인 미국이 일정한 관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의 공해업선언, 대륙붕선언, 공해업선언 두 개의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법상의 수역은 영해와 공해로만 꼭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공해에도 국가관할권을 미칠 수 있겠다 하는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되어서 칠레를 주장한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양관할권 확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때는 주장이 좀 과격해가지고 200해리까지 영해다, 연안국의 영해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국제법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한국도 의미 있는 국가 실행을 합니다. 1952년에 한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줄여서 보통 평화선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선언의 내용이 지금의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어업자원이나 무생물 자원에 대해서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선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가 적어도 12해리까지는 어업수역을 설정하는 관행이 일반화되어서 12해리까지는 어업수역을 정하는 것이 관습국제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해양법에서 연안국 관할을 늘리려고 하는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몇 가지 사례만 들면 1971년 케냐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산토도밍고 선언 같은 것을 통해서 세습 수역 주장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3차 해양법 회의에 배타적 경제 수역을 200해리로 한다는 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해양법 회의가 제3차 해양법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미국, 소련, 당시의 소련, 영국, 일본 등이 200해리 어업수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업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 제도화는 이때까지 없던 국제법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관습국제법을 법존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는 전통적으로 이제 해양은 공해와 영해로만 나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공해에 속하냐 영해에 속하냐, 아니면 공해에도 속하지 않고 영해에도 속하지 않는 특별한 법제도냐 하는 것에 관해서 학자들의 이해가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이제 해양법 협약을 잘 살펴보면 해양법 협약 자체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특별한 법제도에 따르는 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연안국이 행사하는 권리나 다른 국가가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하여 지고 있는 의무, 권리와 의무 같은 것을 살펴보면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그 중간적 성질의 수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법적 지위가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한 법제도를 가지는 수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해양법 협약 58조 1항이나 58조 2항 규정, 그 다음에 공해의 법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7부가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한 86조 등등을 보면 그러한 수역의 이 법적 지위, 수역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 특별한 수역이고, 연안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이 기능적으로 결합된 특별 수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법적 지위하고 관련해서 하나 더 설명드려야 할 것은 이제 그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 관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지지만 대륙붕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대륙붕은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겹칩니다. 그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고, 대륙붕은 또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까지 그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설정될 수 있는데, 이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연안국이 특별히 대륙붕에 관해서 우리가 이러한 권리가 있다 하고 선언하거나 그 권리를 설정하지 않아도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고유한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 인접국이나 대항국이 있어가지고 경계 설정 문제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해 기준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대륙붕은 인정됩니다. 아무 국내 법령 같은 것을 제정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고유한 권리가 아니고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법제도로 그 이전에 관습국제법상으로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해양법 협약에 의해서 해양법 협약상의 제도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안국의 설정 행위가 있어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국가 또는 인접한 국가가 아무 국가도 없어서 큰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이런 국가는 200해리까지 마음대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도 마주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북한을 우리나라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면 러시아나 중국은 또 인접국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200해리까지 주장하면 겹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를 꺼야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끊는 원칙은 합의로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법 협약 74조에 보면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 이건 이제 조약 관습국제법 법의 일반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런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의해서 경계를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양법 협약 발효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법이라는 것을 입법하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고 대륙붕에 관한 부분도 거기 규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국내 법률은 이 해양법 협약의 규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해가지고 그 제 3항에 보면 대한민국과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가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중국인데,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는데, 거기에도 국제법에 기초하여 형평 원칙에 따라 협의로서 경계를 획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법은 중간선까지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이 그렇게 중간선까지라고 해두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당사자 자치의 원칙, 또 해양법 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한일 양국이 중간선이 아닌 다른 경계선을 합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획정이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해양법 협약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121조 섬제도입니다. 121조 상의 섬으로 인정된 지리적 형상물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해와 접속수역은 가지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습니다. 흥미있는 게 일본은, 이게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와 있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흰색으로 이렇게 배타적 경제수역을 표시했는데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남쪽에 보면 오키노 도리시마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고, 그 섬 주변으로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저 오키노 도리시마는 지금 저렇게 생겼는데 저기 어느 부분이 섬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섬이 아주 조그마한 킹 사이즈 베드, 침대 정도의 크기의 섬이다, 이렇게 보통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이 섬이 그 침식 작용을 받아서 섬이 똑 부러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이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섬이라고 할까, 해양법 협약상으로는 암석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저렇게 많은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주변에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티타늄이라는 것을 덮었습니다. 덮고 뭐 심지어는 주변에 산호를 길러가지고 섬이 이렇게 보강되도록 하자, 이런 걸 하는데, 일본은 저런 것도 섬이다라고, 암석이 아니고 섬이다라고 하고 대륙붕과 배타적 수역을, 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이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해양법 협약의 해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 중국 사이에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륙붕의 경계도 확실하게 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역은 서로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한다 하는 것을 인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어업협정,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 속에 경계는 아직 획정 안 되었지만, 여기까지는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제 이름에도 알 수 있다시피 경제적인 것과 관련 있는 수역입니다. 그리고 배타적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는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것에 관하여 연안국만이 가지는 권리가 있고, 또 아까 영해와 공해의 중간적 성격의 수역이다라고 해서 공해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공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배타적인 연안국의 권리는 이제 주권적 권리입니다. 주권적 권리, 관할권, 기타의 권리 이렇게 세 가지 권리를 연안국에 주었는데 주권적 권리는 해저 상부수역, 해저 하청토에 있는 생물자원, 무생물자원을 탐사하는 권리, 개발하는 권리, 보존하는 권리, 관리하는 권리.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바닷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자원을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거, 풍력 발전하는 거, 뭐 이런 것에 관해서 다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그 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연안국이 인공섬도 만들 수 있고 시설 구조물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연안국이 여러 가지 관할권을 가집니다. 건설하는 것, 그 다음에 관세, 재정, 위생, 안전 및 출입국 관리 법령에 관한 관할권, 그 다음에 이런 시설물 주변에 500m 범위의 안전수역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관할권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해양과학조사를 규제하고 허가하고 수행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관할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는 접속수역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접속수역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령 위반 선박에 대한 추적권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안국은 이게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영해에서도 연안국은 일정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만 무해통항을 인정해야 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건 영해가 아니고 공해와의 중간적 성격이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에 여러 가지 관할권 행사하고 주권적 권리 행사하고 할 때 다른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이 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전부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어느 만큼 되느냐 허용 의향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자국이 얼마나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자국의 어획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잡을 수 있는 고기 중에 자국이 잡을 수 있는 능력으로 잡고 난 나머지는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의무도 집니다. 다른 국가는 이제 공예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예에서는 모든 국가가 전통적으로는 네 가지 중요한 자유를 향유하였습니다. 항행, 상공비용, 상공비행, 그 다음에 해저전선, 관선부설, 그 다음에 의로. 지금은 이제 인공섬이나 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과학조사 같은 자유가 공예 자유에 덧붙여져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네 개의 자유 중에 업의 자유만 빼고 나머지 항행, 상공비행, 해저관선, 부설의 자유는 지금도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그렇게 배타적 경제수역 위를 비행기가 지나갈 수도 있고 배가 지나갈 수도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에 해저전선이나 해저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국에 잉여 어획량이 있는 경우에는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권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그런 권리를 다른 국가가 행사하면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할 의무, 그다음에 연안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도 집니다. 네, 그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관한 한국의 실행은 대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뭐 우리나라가 그 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제정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2017년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하나 이제 좀 다른 나라 법하고 달리 특별한 점은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부 이거 설정할 때에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중간선을 넘는 수역에서는 우리나라가 건 가상의 중간선을 넘는 수역에서는 그 관계국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통일 이전에는 일본과 중국이죠. 일본과 중국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대한민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좀 더 눈에 띄고 특징적인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해양수산부가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거기 보면 저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영해 부분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다양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의 자원에 대해서 관할권,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중시되던 것은 어업이었습니다. 어업이었고 그밖에 뭐 해저 광물, 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이런 것도 점점점 더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국내 입법도 많이 있습니다. 수산업법, 어업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그다음에 뭐 주권법, 해양환경보호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기서는 다 소개드릴 시간이 없고 두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생각되는 수역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것 하나, 이여도 해양과학기지. 그 다음에 어업과 관련해서 관계국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 두 가지만 간단히 흥미있는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이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이것은 이여도 해양과학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저런 구조물을 세워서 뭘 하느냐? 실시간으로 해양 기상 정보, 해양 정보,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태풍 오는 거 관측해서 예방하고, 그 다음에 북서 태평양 지역의 기후 변화, 그 다음에 해양 환경 특성을 저기서 파악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다음에 선박 안전 및 해양 사고가 있는 경우에 수색 전진 기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용하는 것으로 국립해양조사원 자료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중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적으로 이게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하고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저렇게 끄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서로 주장하는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라고 주장하는 중간쯤에 이 이여도라 하는 게 있고 그 이여도 위에 방금 보셨던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여도는 도라고 되어 있지만 섬은 아닙니다. 섬은 아니고 수중암초입니다. 그 수중암초 위에 저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과학이나 기상 이런 실생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업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잠시 2020년에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업무 편람 내용을 잠시 소개하는 것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원래 어업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옛날에 어업 수역으로 설정된 것도 있습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제도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거기 어업 자원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해양 경계가 획정되기 이전이라도 어업 자원을 이용하는 제도로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도 어업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새로운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해서 그것이 1999년 1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대국 수역에 상호 이불을 하는데 규모, 어느 정도의 배가 가서 어느 정도의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 조건 등을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외교 관계가 매우 이제 얼어붙고 경색화되고 해서 이런 교섭이 제대로 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의기 종료 이후 4년 이상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는 한중업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상대방 국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자국 어선이 입어하는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어종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중국하고의 협의는 제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사항이 많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은 해도 되느냐, 그 다음에 해양과학조사는 어떻게 되느냐, 해양환경보호 등등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좀 참고할 만한 문헌들을 소개해 두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소개된 문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